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불곰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 원래는 윤명근 패널과 신진이 패널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가 이 두 분 다 사실 한 분은 익산에서 올라오시고 진희 씨는 대전에서 올라오셨는데 오늘 사정이 생겨서 2부에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는 국제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함께했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CIS학과 신진입니다. 일단은 오늘 늦어서 죄송하고요. 앞에 교수님께서 얼마나 재밌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2부에서 함께하면서 또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문학의 황금기 19세기를 대표하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이야기와 그 작품들을 두루 섞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2부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처음 읽어본 게 죄와 보렸는데 재밌더라고요. 탐정 소설 같이. 저는 제가 좀 약간 염세적이라 소설을 보는 순간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상상으로 지어낸 거다라는. 네. 그런데 죄와 볼 재밌어요. 죄와벌이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그 19세기 러시아 문학 수업 때문에 읽게 됐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발표가 제가 도스토옙스키 담당을 맡아가지고 진짜 막 울면서 너무 막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애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소설을 안 좋아해요. 일단 러시아 소설이 너무 싫어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요. 이게 네. 들고 다니면서 읽기도 너무 무거워. 이름도 또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러시아 전공 아닌 학생들은 이름 써가면서 읽어야 될걸요? 게다가 이름도 한 개도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다시피. 성 이름 붙이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저도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닌가? 막 이러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소피아, 소니아, 소니치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번역할 때도 진짜 나빠요. 이걸 계속 소니아로 통일할까? 소니아, 소니치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 많고. 누구들 사이에서는 뭐 알렉세이 쓰레기예비치 이렇게 부르고 나중에는 뭐 가스 빠진 뿌시킨 막 이러고 이러면은 진짜 이게 러시아 문학의 독약이야. 등장인물도 왜 이렇게 많아? 도스토옙스키 악령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처음에 막 인물 소개 나오는데 질려가지고 난 아마 앞에 한 10장을 10장인지 20장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한 10번 읽었을 거예요. 탐정소설 같다는 얘기도 아까 했는데 특히 도스토옙스키가 죄와벌도 그렇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작품도 범인이 있고 그 범인을 좀 찾는 것 같은 이런 거라 좀 흥미있게 읽히긴 하죠.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는. 도스토옙스키가 근데 서경중 선생님이라는 분이 쓰신 도스토옙스키 뭐 돈을 위해 펜을 들단가 뭐 이런 책 제목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이분이 도박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네. 작품 중에 도박사 이런 작품도 있거든요. 사실 나도 좋아해. 도박을 하다가 빚도 막 지고 그래서 미리 선불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고선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왜 긴지 알아? 글자당 돈을 받기 때문이야. 뭐 이래서 자당 돈을 받기 때문에 길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그렇게까지는 사실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돈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던 사람이거든요. 도스토옙스키가 원고료를 받고 반절 정도 썼던 미리 거네요. 받고 쓰기도 하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네. 근데 그만큼 그 인생에서 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한 작가예요. 되게 뭐 우리나라에도 되게 유명한 시인 어떤 분이 주식 투자의 고수라는 분이 있던데 뭔가 시인하고 주식 투자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 이 진짜 무슨 철학적인 소설 막 어렵다고 막 그랬는데 뭐 어려운 소설 이 소설을 쓴 도스토옙스키가 맨날 도박하고 빚지고 그래서 뭐 유럽에 있다가 돈 좀 보내달라고 동생한테 구걸하고 뭐 이런 작가였던 거죠. 흥미로운 인간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이 시기가 되면 그 인텔리겐차의 성장, 뭐 러시아의 잡계급의 탄생 이런 그 사회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는 때예요. 실제로 황금 시기라고 아까 하긴 했는데 황금 시기는 보통 이제 뿌시킨과 그 뿌시킨 주변에 있는 그 아류 시인들 시기 정말 시가 부흥했던 거기까지를 치고 그리고 나서 러시아 이제 시가 좀 망해요. 근데 그게 사회가 시하고 적합하지 않은 사회가 되는 산문이 필요한 사회가 됐다라고 사실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혁명의 그 의지 같은 게 있을 때는 시로 사람들을 계도하고 뭐 이런 의지도 있었고 낭만주의 시 이게 또 잘 어울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회평론적인 글, 평론이나 비평 같은 글들이 신문이나 잡지에 이제 발표가 되는 거죠. 게다가 서구 러시아의 이질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느끼기 시작해요. 굉장히 그 민감하게 도스토옙스키가 그걸 느껴요. 개인적으로 서구적인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을 사실 드러내는데 뭔가 그게 인간성이나 그 러시아성 이런 것들을 황폐화시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아주 정이 많은 사회였는데 뭔가 이게 산업화되고 서구화되고 이러면서 사회가 막 각박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도스토옙스키가 느꼈던 부분이. 페체르부르크 뒷골목에서 돈이 없어서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청년 라스콜리니코프. 이 사람의 그 많은 그 실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사회 변화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도시 페체르부르크, 그다음에 당시의 사회 이런 부분들을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사실 소설이죠. 죄와벌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1865년 7월의 페체르부르크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가끔 7월에 정말 더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정말 더운 날씨, 거리는 끔찍이도 더웠다. 게다가 후덥지근한 공기, 혼잡함, 도처에 널려있는 석회, 건축장, 벽돌, 먼지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소설 앞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악취, 독특한 여름의 악취라는 말을 쓰는데 다차 같은 거는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에도. 별장에 이제 여름이면 사람들이 가는데 별장을 빌릴 능력이 없는 그런 페체르부르크 주민은 이 독특한 여름의 악취를 견뎌야 되는 거죠. 이게 막 한꺼번에 막 밀려오는 거야. 그게 라스콜리니코프를 아주 짜증나게 만드는 그게 이제 그 혐오스러운 빛이 이 청년 라스콜리니코프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되게 미남으로 나와요. 똑똑하고 미남인데 돈이 없어. 그래서 학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방세도 밀려있고 주인이 막 구박을 해. 게다가 여동생이 거의 팔려가는 듯한 그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이런 그 극한 상황까지 이렇게 몰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그 페체르부르크에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이름도 낯선 당시 러시아에겐 너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페체르부르크라는 공간에서 그 시기쯤이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서구에 비해서 자기 나라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고 이제 많이 깨닫고 막 서구화를 엄청 막 진행을 하고 그러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그런 그 서구애로의 그 변화가 자기네 나라를 좀 더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그 서구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반항심이 컸던 건가요? 도스토옙스키는 슬라브주의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다른 흔히 누구는 슬라브주의자라고 얘기할 때 그런 슬라브주의자들하고 약간 다르지만 러시아 정교, 뭐 슬라브적인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지향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도스토옙스키 소설 이렇게 읽다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라는 느낌이 드나요? 굉장히 뭐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도스토옙스키한테.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계속 정교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구원은 정교에서 와요. 뭐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알료샤라는 캐릭터도 있고 그 라스콜니코프를 구해주는 소니아도 성모 같은 여자로 나와요. 근데 우리 이렇게 읽다 보면 한국인들이 특히 더 그런 경향이 크다던데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들은 라스콜니코프거나 아니면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나오는 그 이반 뭔가 그 삐딱한 신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신이 있으면 왜 이 사회가 있다고야? 뭐 이거거든요. 사실 도스토옙스키 반항하는 인물들의 그 제일 첫 번째가 이런 불완전한 세계를 만들어 놓는 신을 어떻게 믿느냐.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이렇게 자각 같은 건데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정교 신자 도스토옙스키 이런 형상을 사실 상상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늘 정교 어쨌든 끝은 깔때기처럼 정교로 이러는데 이게 난 어쩔 때는 강박증처럼 서구가 싫어. 우리 러시아의 가장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 콘스탄티노플에서 왔잖아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비잔틴 문화를 받아들인 아시겠지만 여러 번 러시아에서 변주됐던 모스크바 제3로마설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모스크바가 상징하는 게 이제 그때는 이제 러시아성 거의 이런 건데 러시아가 정말 성스러운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게 제3로마설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기도 한데 물론 강한 러시아에 대한 지향 같은 것으로 계속 변주가 되지만 실제로는 로마 망했죠. 콘스탄티노플도 망했잖아요. 세 번째 이상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모스크바가 제3의 그 로마가 돼서 망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교를 아주 굳건하게 지켜서 아주 성스럽게 이 종교를 수호해서 절대 타락해서 망하는 그런 도시가 되지 말자. 그런 나라가 되지 말자. 우리가 이 지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그 정교 국가로서의 그런 소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사실 이 모스크바 제3로마설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가장 고유성은 정교로부터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도스토옙스키가 만약에 서구가 싫을 때 서구의 싫음을 드러내는 다른 방식이 우리의 정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런 러시아식 오리엔탈리즘, 그러니까 동양을 향해서 가는데 그 동양을 향해서 가는 거는 동양에서 우리가 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아시아의 제일 왼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괜찮은 나라였는데 자기네가 갑자기 유럽의 제일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애들이 이상해졌다라는 둥, 뭐 이런 그 러시아에 대한 그 유럽인들의 평가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거죠. 근데 도스토옙스키의 그 지하생활자의 수기에 보면 이 지하생활자라는 사람이 지하에서 이렇게 막 혼자 이렇게 막 히키코모리 요즘 그 은분형 모양 이런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괜히 어떤 장교가 자기를 뭐 치고 갔다고 생각하나 이래가지고 그 열받죠. 이거 복수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냐면 그 장교는 아마 모를걸? 자기가 쳤는지도 모를걸요? 자기 기억에도 안중에도 없는 그냥 길에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억 못하잖아요. 아마 그런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지하생활자였을 텐데 지하생활자는 계속 자기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저 새끼한테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하지? 막 이러면서 저 장교를 어떻게 하지? 근데 이거의 마지막은 되게 이상하게 끝나는데 리자인가? 원래 불쌍한 여자가 리자로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베르나의 리자라는 아까 까람쥐네 소설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문학사에서. 근데 그 리자라는 창녀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막 창녀한테 뭐 굉장히 막 이야기만 하는 아저씨들 있죠. 그래서 교훈적인 얘기도 하고 막 위로도 해주고 그러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거로 끝내는 자기가 받은 모멸감을 이 아래다가 이렇게 풀어버리는 것 같은 모멸감의 사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유럽에 대해서 러시아가 받는 이런 거를 러시아가 아시아에 대해서 이 사슬처럼도 어쩔 때는 좀 이렇게 읽혀요. 서구라는 것은 물론 발전돼 있는 문화이지만 도스토옙스키가 그 뭐 여름의 기억을 겨울에 적은 것인가 뭐 하상 동긴가로도 번역되고 이런 수필이라고 해야 되나 여행기 같은 게 있거든요. 유럽에 갔다 와서 쓴. 근데 거기에 보면은 유럽의 좋은 점들을 쓰지만 여기에 자꾸 뭔가 이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좀 부각을 시키고 우리 러시아라는 그런 그 서구 문화에 대한 약간 적대감 같은 것들을 좀 드러내요. 분명히 이제 정교에 대한 상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한테 그 상이 있고 이게 되게 도식적으로 생각은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은 싫어. 그렇지만 뭐 꼭 굳이 이렇게 막 정교를 써가지고 이거에 대비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건 아닌. 그렇지만 머릿속에는 가장 러시아적인 것은 러시아 정교에 응축돼 있고 이게 이제 러시아성, 러시아 영혼을 진짜 제대로 보여주는 사상인 거죠. 이 종교를 넘어서는 사상. 이게 러시아적 생활 방식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자기를 뭐 낮춤이라든지 러시아 정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약간 서구와 대비되는 현상들을 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서구 문화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개인적이고 또 자기를 막 이렇게 높이는 이런 문화하고는 확실히 반대되어 있는 게 이 정교의 케노시스라고 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러시아에 보면 뭐 어느 문화권이나 있는 거긴 한데 유로지브이 같은 그런 바보 성자에서 막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성자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네.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가 주정뱅이고 몸을 소냐, 팔아야 돼. 소냐. 소냐 같은 그렇죠. 경우. 그런 몸을 팔아야 되는 거라는 게 이제 가장 낮은 가장 성스러운 여성인데 실제로는 가장 그 저열한 더럽혀진 여성성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구원이 되는 그 작품 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성스럽고 정말 그 유로집이 캐릭터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정말 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좀 약간 이성적인 무신론자적인 그런 인물들도 굉장히 강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도스토옙스키 스스로도 본인 내면에서 종교에 대한 회의와 그 신앙이 서로 막 이렇게 싸웠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도스토옙스키가 약간 그런 종교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인물인지 그 두 개 사이의 충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이 참 신을 믿기 힘든 현실이었거든요. 현실을 보고 있으면 그 당시 이제 러시아 사회나 현실의 많은 문제점들 라스콜리니코프 같은 괜찮은 청년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뭐 이런 현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신의 섭리라는 말을 약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현실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원래 또 종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종교라는 게 그런 그 부조리 불합리함을 직시하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도약하는 게 종교인 거거든요. 설명이 되진 않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분명히 신자였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그 모순 충돌 같은 것들을 아주 첨예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작가였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 까라마조프가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까라마조프가의 러시아어로는 까라마조프시나라고 그래가지고 까라마조프적인 것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까라마조프가를 설명해 주는 건데 여기는 아빠
표도른가 네. 이 부친을 살해하는 거죠. 그것도 되게 상징적인 뭐 오이디푸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징적인 부친 살해라는 게 있는데 아버지 부친이 있고 어머니가 두 부인이 있잖아요. 사실 정확히는 세 부인이죠. 첫 번째 부인한테서 낳은 아이가 큰아들. 그다음 나머지 둘 알료샤하고 이반이 두 번째 부인한테서 나온 그 두 아들이죠. 이 둘이 사실 되게 대비가 돼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스메르자코프라고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이 범인이죠. 사실 아버지를 죽인 거는 이 스메르자코프라는 사람인데 이 스메르자코프는 당시 러시아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어떤 왜 동네마다 있는 이렇게 꽃꽂은 여자 같은 분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분을 약간 겁탈인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이 여자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 같은 아이가 그 스메르자코프예요. 근데 이 스메르자코프는 이 사생아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 개념도 재미있죠. 알료샤는 셋째 아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둘째는 무신론자. 이게 같은 어머니한테서 나온 거죠. 첫 번째 드미트리는 러시아인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밝고 긍정적이에요. 노는 거 엄청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해요. 근데 은근 여자들도 이 사람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좀 매력이 있는데 아주 활기차고 그냥 노는 거 좋아하는 생각 없어요. 이게 다 같은 아들에다가 심지어 거기에 그 이상한 약간 좀 사이코기 도는 것 같은 그 스메르자코프까지가 다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까라마조프적인 것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막 서로 같은 여자 좋아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중간에. 아버지한테 다 물려받은 거잖아요. 아버지는 말하자면 러시아의 악이야. 그러니까 러시아의 모든 많은 그 병폐라든지 그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버지라는 형상에다 약간 응축을 해놓고 아버지는 정말 별로였던 사람이야. 이 소설에서요. 거기에 그 다양한 아들 정말 러시아적인 활기로 가득 차 있는 드미트리 같은 아들과 그 현대 러시아의 많은 병폐가 여기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이성주의, 합리주의 사상이었거든요. 그게 서구적인 것하고 도스토옙스키한테서 거의 동일시가 됐고 이런 서구주의적인 사상의 총화, 모든 게 이성으로 설명된다라는 게 이제 이반이나 라스콜니코프 같은 사람의 생각이었죠. 근데 세상엔 그렇게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워낙 많고 이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을 사실 해결해 주는 것이 종교이기도 했죠. 그래서 셋째 알료샤는 수도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또 이 알료샤라는 사람이 근데 얼핏 이 소설에서 저도 오래됐어요. 사실 읽은 지 진짜 오래됐어요. 얼핏 약간 그 육체적인 욕망 같은 것들을 조금씩 드러내요. 굉장히 착하고 그 수도원에서 도 닦는 생활을 하는 이런 진짜 순진무구 캐릭터 같이 나오지만 중간중간 욕망 같은 것들을 조금씩 드러냄으로써 사실 그게 아버지의 유산 같은 거기도 하거든요. 도스토옙스키가 그걸 부정을 하진 않아요. 인간이 모두가 욕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욕망으로부터 사실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 모두가 각자의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라는 그 당시의 사회의 미니어처 같은 게 바로 이 까라마조프가라는 이 집안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사생아인 스메르자코프는 나중에 아버지를 죽이는데 죽이게 만든 그 사상을 불어넣은 게 이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반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서구주의 사상을 이 사생아, 그러니까 이게 서구주의의 사생아 같은 게 그런 그 살인자 스메르자코프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스메르자코프 같은 이 모든 것을 그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당시의 러시아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까라마조프적인 것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이 첫 번째 아주 활기차고 철은 없지만 맺힌 거 하나 없는 것 같은 그 큰아들이 결국은 나중에 희생양이 되죠. 이 사람이 이제 범인으로 몰리게 되는데 그냥 자기가 범인인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가죠. 사건을 다 알게 된 이후로. 그러니까 뭔가 약간 희생자의 이미지 같은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알료샤는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수도원에는 조시마 장로라는 그 장로가 있어요. 아주 성자로 추앙받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근데 그 조시마 장로가 이제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조시마 장로가 죽으면 시체에서 향기가 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성철 스님이라는 그 조계종 스님이 돌아가실 때 몸에서 사리가 몇 개 나올까 사람들이 완전 막 곤두세우고 있었거든요. 사리가 많이 안 나오면 뭔가 성스럽지 않을까 봐 막 걱정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조시마 장로가 죽으면 막 향기가 풍길 줄 알았는데 아니 또 날씨도 더웠는지 뭐 다른 사람보다 뭔가 악취가 더 심한 것 같은 거예요. 막 푹푹 썩는 냄새가 나는 거야 시체에서. 사람들이 막 절망을 하죠. 알료샤도 그때 이제 그 자기 스승님이 향기가 아닌 것을 알고는 굉장히 절망을 해요. 사실 왜 썩냐. 육체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런 죄는 사실 육체에서 나오는데 이 육체가 사실 인간을 신하고 구별짓는 부분이죠.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체만 아니면 안 먹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육체 때문에 생기고 욕망 때문에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사실 그걸 끌어안아요. 그러니까 조시마라는 장로의 시체가 썩는 냄새를 풍기는 아까 그 스메르자코프 같은 거죠. 가장 성스러운 것과 가장 그 저급한 그런 이걸 이제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는 능력. 이걸 전체를 다 인정하는 게 사실 삶을 인정하는 거고 러시아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런 아이디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스토옙스키한테. 근데 거기서 이제 그래도 아버지라는 형상을 제거해내는 거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새로운 아들로 이제 굳건히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아들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실 신화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그런 악 같은 것들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뭔가 러시아에 대한 희망 같은 거를 사실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거는 좀 비극적으로 보이고 그냥 막 탐정 소설 같고 이렇지만 사실 되게 서사시처럼 그 러시아의 부활과 갱생 같은 것을 향해서 가는 서사시로 원래 도스토옙스키가 기획을 하기도 했고 그렇게 러시아가 좋아질 것이다. 우리는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아마 에피그라프인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한 알의 그 씨앗이 썩으면 그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게 아마 거기 나올 텐데 썩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조시마 장로의 썩음 같은 것도 있고 희생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드미트리가 대신하는 그런 뭔가 희생 없이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그런 희생을 통해서 러시아가 갱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 같은 거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데도 이반이 좋고 이반이 막 그 대신문관의 전설이라는 아주 역사적인 진짜 그 챕터가 나오죠. 본인이 쓴 그 대신문관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보면 이제 그거랑 좀 비슷해요. 성경에서 그 예수가 광야에서 뭐 40일간 수행을 하나 이럴 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시험을 하면서 뭐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둥 뭐 이런. 네, 너가 있으면은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는 둥 이런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니 너가 그렇게 뭐 신성이 있으면은 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겠냐 뭐 거의 이런 질문 같은. 뭐 인간한테 자유의지가 무슨 상관이야. 자유의지 이런 걸 주지 말고 그냥 잘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노 해방하지 말고 농노를 그냥 잘 케어하면 되는 거지. 먹을 거 주고 땅도 주고 자유의지 같은 거 괜히 줘가지고 인간만 힘들게 왜 어차피 선택한다고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닌 사회인데 선택하게 만드느냐. 의지를 대신 박탈하고 빵을 주는 이런 통치자가 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거의 이렇게 대신문관 전설을 이렇게 조잡하게 요약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그 질문 같은 것들을 던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 예수가 한 대답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이마에 키스를 하나? 그치. 이게 나중에 이반한테 알료샤가 하는 행위였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셋째 아들인 알료샤는 그런 그 종교를 정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반은 여기에 대한 도전, 신의 섭리에 대한 질문이라면 이 신의 섭리에 대한 질문을 이해 못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신의 섭리의 부조리함, 신의 부조리함을 나도 안다라는 게 나는 여기엔 전제가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을 믿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암울해.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신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신은 있어. 거의 이런 철학자 중에도 그런 유신론적인 실존주의를 얘기했던 그런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무신론을 나는 정말 100% 이해한다. 라는 약간 수용 포용 같은 그런 키스거든요. 이게 사실 이 작품의 정점이죠. 이 순간에 화해, 갱생 이런 모든 것을 향한 길 같은 게 이렇게 열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작품은. 그렇게 해서 러시아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죠. 카라마조프 형제들은 도스토옙스키가 그 당시 러시아 사람들을 담아낸 건가요? 도스토옙스키는 다 러시아인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톨스토이보다 더 물론 전쟁과 평화 같은 데서 정말 러시아 사회를 잘 담아냈지만 그런 이상주의라는 걸 완전히 걷어낸 현실 그 자체는 정말 도스토옙스키가 잘 그리지 않았나. 이반이 무신론적이고 어떻게 보면 서구주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그 자체를 보면은 그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뭐 신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게 서구주의로 대변이 되는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그걸 잘못 해석을 하고 스메르자코프가 살인을 하게 되잖아요. 살인은 어쨌든 명백한 잘못이니까 그 당시 만약에 서구주의로 대변되는 이반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면 도스토옙스키 자체도 그 서구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잘못 받아들이는 지금 러시아의 현실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이성의 극단에 대한 믿음은 결국은 약간 파멸 같은 거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 인간의 자만이나 오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경계 같은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도스토옙스키한테는. 신이 없으면 모든 게 허용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또 얘기하는 그 죄와 벌에서
그 나폴레옹 테마라고 그냥 흔히 얘기하는 그 라스콜리니코프의 사상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초인 사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게 나폴레옹이라는 주인공은 우리가 흔히 이제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영웅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애들은 어떻게 영웅이 되느냐. 신이 갑자기 와서 뭘 줘. 뭐 손에다 뭐 지팡이라도 하나 쥐어줘요. 이래야지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흔히 얘기하기에 나폴레옹은 이런 영웅의 형상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 정말 인간이 키도 되게 조그맣다며. 되게 조그만 그 인간이 그 작은 인간이 아무 신의 도움 없이 스스로 신의 위치에 오른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영웅, 신의 혈통을 지닌 영웅이 통치하는 그런 세계상을 끊어낸 유일한 첫 번째 인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폴레옹이. 근데 이 나폴레옹은 영웅이고 영웅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다 정당화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신 같은 인간이니까. 그러면은 나폴레옹이 신적인 위치에 오른 나폴레옹은 그 많은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면 내가 만약에 그런 나폴레옹과 같은 초인이면 당연히 나도 죽여도 되는 거죠. 내가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해도 되는 것이기도 하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소설에서 제일 죄와 벌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리자베타를 죽이는 장면이에요. 리자베타라는 거는 전당포 노파의 아주 착한 여동생. 그것도 배가 다른 여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당포 노파는 아주 벼룩 같은 이 같은 존재예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고리대금을 하고 이러는. 근데 이 전당포 노파를 죽일 때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노파를 죽이는 장면이 아주 상세히 묘사가 돼요. 엄청 힘들게 죽여요. 한 번에 잘 죽여지지도 않고 막 그래서 뭐 도끼로 죽이긴 하는데 그렇게 막 죽이고 떠나려고 하는데 리자베타가 들어오는 거죠. 그 리자베타는 이 정수리에 도끼로 팍 찍어가지고 한 번에 죽여요. 이게 진짜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사상의 그 죽임의 결과물이 되어야 되는 그 노파는 그렇게 힘들게 죽여놓고 이성이 이런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라고 설명한 그 인간을 죽이는 데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이론 밖에 있는 그 이론에 따르면 절대 죽이면 안 되잖아요. 공포심을 극복해야지 신이 되지. 나폴레옹이 전쟁 나가가지고 적군 죽이면서 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극복해야지 초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초인이 노파 하나 죽이는데 그 난리를 쳐놓고 아무 죄 없는 리자베타를 진짜 정수리에 도끼를 단칼에 찍어가지고 죽이는 자기의 공포심 때문에 완전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라스콜리니코프의 균열은 애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기는 그런 자기의 이상, 그런 이상주의 스스로 그걸 부정하는 순간이 그 리자베타를 죽이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서구주의의 사생아라는 말이 진짜 맞기는 해요. 뭐 서구주의가 뭐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고 왜 뚜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에서도 보면 뭐 40년대 자유주의자들의 뭐 아들들이 60년대 허무주의자 되고 뭐 이런 거 같은 게 나오는데 이런 서구 사상을 받아들인 그 결과 여기서 그 이성의 극단까지 몰아붙인 정수의 결과물이 나폴레옹 사상, 초인 사상 같은 거였던 거죠. 이게 많은 젊은이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좀 그런 사상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런 초인 사상 스메르자코프한테도 나타났었고 나중에 도스옙스키 악령이라는 데에 보면 키릴로프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키릴로프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악령을 까미가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극 같은 거로 각색도 아마 했을 거예요. 키릴로프가 자살을 하는데 이 키릴로프의 자살에 대해서 까미가 에세이 같은 걸 쓰죠. 그게 이제 자살에 관한 굉장히 훌륭한 에세이 중에 하나인데 이 키릴로프는 자살을 할 때 사람이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이제 나눈 대화를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좋다는 걸 가르치는 사람 바로 그가 세상을 끝낼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 바로 그를 못 박았죠. 이런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가 올 겁니다. 그의 이름은 인신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반문하는 사람이 신인이라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인신이지요. 그게 바로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신과 신인의 차이. 신인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같은 신이 인간의 형태로 온 이게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되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그런 신의 위치로 올라가는 건데 이 키릴로프가 생각하기에는 유일하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자기 목숨이라는 거죠. 나는 내가 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나에게는 신이 없다는 사실보다 더 높은 사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해낸 일이라고는 기껏 자살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을 만들어낸 것뿐이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주 역사의 본질이었다. 이제 나는 우주 역사상 신을 만들기를 거부한 최초의 유일한 인간이다. 라는 이제 말을 하고 자살을 하거든요. 나는 내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그 방법이 자기가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살을 한 이 키릴로프라는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나와요. 유약하기도 하고 여성스럽기도 하고 아기들도 되게 예뻐하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자살하기 전 그날 아침에도 아마 무슨 체조 같은 걸 하고 운동도 하고 그 삶을 긍정하는 사람이거든요. 비관론자도 아니고 뭐 염세주의자도 아니고 이런 긍정하는 사람이 진짜로 진정으로 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기 최고의 사상 신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죽여야 하는 이런 자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논리적으로는 다 말이 되거든요. 이렇게 신이 없고 뭐 그럼 내가 나를 죽이고 뭐 이게 최고의 사상이고 이런 그 사상의 극단으로 밀어붙였을 때 그 문제. 물론 서구를 되게 싫어했지만 서구주의가 싫다 이런 것보다도 이런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 극단이 이성주의의 극단이고 이런 어쩌면 서구주의의 부산물 결과물 사생아 같은 게 되는 거죠. 그 도스토옙스키한테 그러면은 이 나타나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그 소냐라는 형상 아까 얘기했던 여성이 구하는데 거기에는 러시아 정교가 가지고 있는 대지에 대한 숭배라고 해야 되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아까 얼핏 얘기했는데 이교 문화를 기독교가 흡수하면서 성모의 그 대지의 신의 형상이 흡수가 돼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키예프루시 예전에 그 998년에 정교를 받아들이고 처음으로 지은 성당이 데시아찐나야라는 건데 그러니까 11조 성당인데 이것도 아마 소피아였나 마리아였나 하여튼 여성 그 성자 이름 소피아한테 바쳐진 사원인가 그래요. 두 번째 지은 게 성 소피아 사원인가 그렇죠. 이 둘 다 그 대지 어머니 그 성모한테 바쳐진 그런 성당이었거든요. 데시아찐나야라는 거는 정부 국가 예산의 10분의 1, 11조. 그러니까 그 당시 예산이 정말 적었나 봐. 10분의 1을 들여가지고 이 성당을 지었던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 성모가 신성의 어머니로서 거의 신과 동일시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형상이고 러시아에 보면 이 성모 이콘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엄마도 앞을 보고 아들도 앞을 보는 게 있고 엄마 성모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고 그 아기 예수는 이 엄마의 심장 부분인데 동그랗게 해가지고 원형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러시아인들이 좋아하는 게 이 우밀레니의 이콘이라고 그래서 성모하고 예수가 이렇게 볼을 맞대고 있는 이콘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러시아에서 그 블라지미르의 성모라는 그 이콘도 아시죠? 전쟁 때 기적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러시아인들한테 이 정교는 기적하고도 무관하지 않은데 그래서 보면 이 소냐가 더럽혀진 그 대지인데 이게 희생이에요. 그 창녀라는 직업 때문에 순수성을 잃었지만 실제로 그 순수성을 잃은 게 순수하지 못함은 아닌 그런 그 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다 아시겠지만 라스콜리니코프가 나중에 그 구원의 순간이라고 이 작품에 있어. 그러니까 참회의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그 센나야 광장이라고 아마 제일 더러운 데 중에 하나일 거예요. 페테르부르크에. 거기 땅바닥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죠. 이게 이제 그 소냐하고의 입을 맞추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대지에 대한 키스인데 여기는 분명히 그런 성모 러시아 그러니까 여성성 라시아잖아. 그래가지고 러시아 대지, 러시아 자연 이런 거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어요. 이러고서 이제 나중에 자수를 하고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유형지로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되죠. 근데 여기에 소냐가 따라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그럼 라스콜리니코프가 참회를 한 거야? 회개를 한 거야?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막 어떤 학자들은 논문을 쓰기도 해요. 근데 잘 읽어보면 시베리아에 가기 전까지 별로 그러니까 자기가 뉘우치긴 한번 뉘우쳤는데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렇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 시베리아에 유형을 가가지고 나온 라스콜리니코프의 장면에서 보면 여전히 회의적이고 약간 삐딱하고 사람들하고 잘 말도 안 하고 소냐도 그냥 이렇게 좀 시큰둥하게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시베리아의 자연을 이렇게 보고 있던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갑자기 이렇게 뭔가 확 영접하는 뭔가를 영접하듯이 그 자연을 한번 싹 둘러보고 있다 갑자기 뭔가 안에서 복받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가 며칠을 알아. 갑자기 무슨 신병처럼 한 3일을 괜히 이유도 알 수 없이 막 열이 나고 그래요. 그때마다 소냐는 저기 멀리서 이제 이 라스콜리니코프를 바라보고 있죠. 이러고 나서 성경책을 뭐 잡나 하여튼 소냐하고의 관계가 약간 재설정되는 것처럼 하고 이게 이 에필로그로 끝나거든요. 이 부분이 전부 에필로그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작품의 오게트는 에필로그다 이런 말을 해요.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땡땡땡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에필로그 전까지 실제로 라스콜리니코프가 자기의 그 초인 사상에 대해서 뉘우친다거나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살인이 너무 나이스하지 못했다. 멋있는 살인이 못 됐고
사상의 실패에 대한 자괴감이 더 컸었거든요. 이게 이제 바뀌는 순간은 페테르부르크가 아닌 시베리아로 유영을 간, 그야말로 시베리아는 러시아의 그 어머니 대지, 러시아의 그 대자연을 보여주는 시베리아라는 공간 내에서 뭔가 그 갱생을 향한 그 첫 걸음이 실제로 좀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베리아가 갖는 의미도 크죠. 그거는 시베리아 자체도 크지만 페테르부르크라는 그야말로 돌로 된 공간, 페테르부르크를 떠나 있었다라는 사실로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페테르부르크 텍스트라는 얘기를 아까도 했었는데 그게 갖는 의미가 커요. 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도. 도스토옙스키 그 미성년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 페테르부르크를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는데 이 안개 한가운데 있으면 이상하지만 집요한 몽상이 100번도 더 나에게 떠오르는 것이다. 이 안개가 거쳐서 위로 사라질 때 안개와 함께 이 썩어빠진 도시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안개와 함께 이 도시도 거쳐서 연기처럼 사라져서 예전에 핀란드만의 늪지대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아주 묵시록적인 도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짓기 위해서 죽어야 됐던 그런 도시, 또 음울하고 막 유령 같고 뭐 이런 항상 안개 진눈깨비, 그 지하생활자의 수기 같은 경우에도 진눈깨비의 연상에 부처라는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그건 페테르부르크에서 조금만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뭔가 그 진눈깨비가 막 날리는 진짜 꾸질꾸질한 겨울 날씨, 오후 4시면 벌써 깜깜하고 이 날씨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지하생활자의 수기는 당연하게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방구석에 콕 처박혀가지고 맨날 혼자 저놈의 새끼를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하지 하고서는 이를 갈고 있는 혼자 아무 그 영향가 없는 이를 갈고 있는 그 주인공의 형상이 이렇게 막 떠오르죠. 이런 그 묵시록적인 그 도시에다가 여기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서구를 모방하겠다는 그 러시아의 열등감과 의지, 이게 그냥 교묘하게 열등감이면서도 서구 도스토옙스키도 사실 그래요. 왜 이렇게 열등감을 느꼈겠어요. 별거 아니면 열등감을 느끼겠냐고. 열등감을 느끼지만 서구가 되지 못해서 약간 아쉬운 것도 있는 거죠. 이게 교묘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도시, 게다가 유령 이야기 같은 것들이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고골의 그 아깝게 미치가 마지막에 외투를 뺏기는 장면은 그 당시 페테르부르크에 한참 돌아다니던 그런 설화라고 했나? 도시 민담? 괴담, 도시 괴담. 그런 걸 이렇게 차용해서 쓴 거거든요. 사람들 막 다 죽었다니까 여기저기 곳곳에 막 이렇게 유령이 떠돌아다닐 것 같은 그런 도시에다 안개. 그럼 이게 환상일까 이게? 실제 도시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개가 싹 거치면 옛날로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돌아갈 것 같은 그런 그 묘한 이런 이미지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던. 게다가 19세기 페테르부르크는 사실 러시아의 모든 도시 가운데서 사망률이 제일 높은 도시였대요. 그리고 여성 인구에 비해서 남성 인구가 지나치게 많은 점 역시 페테르부르크의 특징이었는데 여성이 전체 인구의 30%에 불과해서 이 도시에서는 매춘과 비합법적인 성문화가 성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아이들의 4분의 1이 비합법적인 아이들이었고 그 스메르자코프처럼 1870년대에 성병, 정신병, 폐병, 알코올 중독, 자살자 수에 있어서 전부 러시아 1위였던 도시가 이제 당시에 페테르부르크였던 거죠. 1870년대의 그 풍경, 1865년이 이제 배경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 페테르부르크라는 그 도시는 그야말로 러시아의 그 양면성, 그 문제점, 러시아 문화의 그 이중적인 그 것들의 결합 이런 것들을 진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 연수를 페테르부르크에서 했는데 그때는 참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가보면 진짜 그런 장소들 다 가보고 싶어요. 너무 못 간 게 지금 너무 아쉬운데 혹시 청취자분 중에 지금 계신 분들 있으면 빨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 있는 분들. 거기 왜 그 가면요, 그 라스콜리니코프 투어라고 그런 게 있어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지나간 그게 이렇게 읽다 보면 어딘지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쭉 따라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지도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라스콜리니코프 지도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그 지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이렇게 따라가 볼 수가 있어요. 주소까지는 아니지만 어디 거리라는 말이 나오고 거기 뭐 2층 다락방 뭐 이런 게 나오고 또 풍경을 묘사할 때 뭐 무슨 다리 건너서 뭐 저 뒤로 뭐가 보이고 하면 그게 어딘지 딱 거기에 있으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런 곳곳의 도시들이 뭐 예를 들면 마차에 치인 데는 어디고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하는 그런 투어 같은 것도 러시아인들은 다 한번 해봤는데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도 안 해봤는데 저도 안 가봤어요. 게을러 가지고. 저도 페테르부르크에서 공부했거든요. 한 3년 반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안 돌아다녔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네. 거기 혹시 진짜 가 계신 분들은 많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톨스토이보다는 도스토옙스키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조금 덜 길어요.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보다는
죄와벌이 훨씬 짧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아마 좀 짧을 거예요. 의외로 러시아어가 도스토옙스키가 어려울 것 같지만 러시아어 자체는 체업 이런 것보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훨씬 쉬워요. 러시아어 강독 이런 거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도스토옙스키를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잘 읽혀요.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가장 러시아적인 작가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다 각각 러시아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뭐 러시아 전공자들이 러시아적이야 막 이거 말하는 게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모든 것에서 막 러시아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어제 글로벌한 것도 러시아적이라고 막 우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럼 세계 문학도 잘 모르면서 러시아 문학만의 특징이야 뭐 이런 말을 워낙 많이 해요. 우리 문학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거 싫어요. 싫은데 그래도 정말 그 러시아인들의 그 모순 이게 참 그 우멈 빠냐찌 니바 주문은 아니고 어떻게 되지?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시키고 나는 못 외우네. 우멈 라스 유니빠니였지. 예, 그거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우멈 라시우 니빠냐찌 그 다음 구절도 아세요? 아르는 없심 네. 미즈메리티. 그 다음은 글쎄요. 러시아는 자기의 척도가 내가 러시아는 못하겠고 잊어버려서 아씨 학생들은 다 외우고 있는데 지금 아마 듣는 학생 중에도 지난 학기 내 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있을지도 몰라. 선생님 나한테는 외우라고 하더니 자기는 지금 못 외우고 저러고 있구나. 네, 거기 보면 러시아는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일반적인 척도로 잴 수 없지만 자기의 척도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기만의 척도가 있긴 해요. 그건 어느 민족이나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러시아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경우가 있긴 해요. 뭐 가령 지금 푸틴의 지지율이라든지 어쩌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러시아 역사하고 그 황제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 비잔틴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면 그 푸틴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굉장히 고유한 러시아인들의 사고 방식 같은 거를 도스토옙스키만큼 잘 보여주고 있는 작가가 있을까? 푸시킨은 좀 더 개인적인 작가였다고 생각을 해요. 고골은 웃긴 작가였던 것 같아요. 재밌는 작가. 톨스토이는 너무 도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거에 비해서 정말 리얼리스트, 안 리얼한 리얼리티까지 같이 그리는 그런 리얼리스트가 정말 도스토옙스키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제 고골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기는 네, 재밌으니까 짧고 단편 모음집 페테르부르크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20세기 작가들이 흥미로운 작가들이 좀 있어요. 우리 번역이 많이 된 것 중에 근데 이게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재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플라토노프 같은 작가, 불가코프 같은 작가들은 한 번씩 읽어볼 만하고 뭐 자미아진 같은 작가도 있고 아주 최근으로 와서는 제가 가끔 학생들이랑 수업할 때 벨레빈이라는 사람의 오몬라라는 작품을 하거든요. 러시아인들이 왜 탐정 소설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을 아까 사석에서 우리 이렇게 던지기도 했었는데 원래 탐정 소설은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장르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인들이 많이 책을 읽는 시간이 겨울이 길어서 그런지 뭔가를 많이 읽는 민족이다 보니 제일 쉽게 읽을 수 있는 탐정 소설을 소비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좋아하긴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물도 많이 만들고 또 그 미국 드라마도 그 탐정 범죄 수사 추리물 그 진짜 러시아에서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데 도스토옙스키조차도 사실 범죄구 추리인 것처럼 이런 장르로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금 현대 러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작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보리스 아쿠닌이라는 사람의 작품도 한 번쯤은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녹음 시간으로는 우리가 3시간 동안 이 좁은 방에서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질문이 원래 하기로 했던 것인가? 그냥 처음에는 뭐 하라면 해야지 뭐 이러고서는 오긴 했는데 이거 학생들도 막 들을 텐데 막 중간중간에 우리 선생님 가서 헛소리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도 막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일단 뭐 러시아라는 게 의외로 러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영화제 같은 걸 이렇게 몇 번 하면서 프랑스, 일본 이런 영화보다도 러시아 영화를 할 때 관객이 꽤 많이 와요. 그게 이런 거지. 우리가 프랑스, 일본은 난 좀 알아라고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러시아는 내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좀 의외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지고만 있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뭐 러시아 때때마다 이렇게 시사적인 이슈의 밑에 달리는 댓글을 전 되게 잘 보거든요. 그런 댓글들 보면은 얼마 전에 금메달만 하여튼 못 따면은 막 러시아 그지 같고 뭐 러시아 뭐 깡패 뭐 하여튼 뭐 이런 쭉 올라가고
그러다가 난민인가 그 사람이 러시아 여자를 건드린 거에 단체로 러시아 청년과 경찰의 무기나에 얘를 두들겨 패줬다 이런 거 나올 땐 역시 뭐 불곰나라 뭐 다른다는 둥 뭐 푸틴 형님의 뭐는 다르다는 둥 뭐 이런 푸간지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이게 약간 굉장히 이렇게 실체가 없구나. 우리한테서 러시아라는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관심을 더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많은 궁금한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 방송이 참 좋은 것 같다. 러시아 학과의 부흥을 꿈꾸는 많은 이 러시아 학과의 선생님들한테 정말 희망적인 방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좀 대견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되게 좋습니다. 러시아 학과의 붐을 희망하시는 교수님들이나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또 취재해서 저희 방송에 출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